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 참석과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간략하게 요약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중요한 소식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공판에 2차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직접 그 입장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찰반과 관련한 팩트를 남긴 건데요.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찰반원의 의혹과는 무관하게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이거를 짧게 요약해보면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본인의 권한 내에서 그냥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일부 언론과 저쪽 반대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 것 뿐이고요. 애초에 특별감찰반의 권한이 이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과 그리고 그 결과를 낸 것 뿐인데 지금 이 저쪽 세력들이 그리고 언론이 마치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비위를 숨겨준 것처럼 보도를 했던 게 여태까지의 문제라고 저는 꾸준히 지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진 거고요. 언론인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 이게 공소장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저도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는 부탁을 한 건데요. 기계적 중립까진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이 양쪽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다뤄줬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이명박 재단 측에 그리고 미래통합당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종편과 그리고 언론 행태를 보면서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제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민주진영의 입장에서 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다뤄야 공평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편에 서서 입장을 다루는 거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강요를 한 적 없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믿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작년에 조국 전 장관이 자녀 문제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요. 조국 전 장관은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인 건데요. 사과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얘기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마치 조국 전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서 사과한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저기 사과한 걸로 보이십니까? 애초에 눈과 귀를 닫고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사과를 했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르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로서 조금 더 이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사과를 하는 거랑 저렇게 이 개혁주의자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전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국민의 정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청년단체를 운영하면서 한 서울대를 다니는 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자라서 내가 그래서 그 덕분에 서울대까지 올 수 있었지만,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어떤 정보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게 결국에는 아주 작은 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인생은 결국엔 대학의 차이, 뭐 교육의 차이, 더 나아가면 결국 인생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은 어쨌든 혜택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기에 이거를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베풀고 싶다, 그래서 교육을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걸 듣고 저도 되게 망치로한데 맞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는 서울에 사는 게 특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전혀 없대요. 손살에 일쳐요. 왜냐면 저도 그랬지만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모든 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물어봤을 때에도 분명히 어떤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이게 개인의 그 주관적 해석이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과 또 타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불균형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서울에서 자라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 삶이 힘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개인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이 분명하게 그 혜택을 받고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걸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어찌됐든 더 많은 청년들,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의 사과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 자녀분들도 분명히 다른 누군가랑 비교했을 땐 분명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혜라는 게 어떤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나경원 자녀 의혹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걸 보시는 분들과 또 우리 대다수의 청년들이 인식하지 못한 어떤 그런 혜택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반드시 환원해야 되냐, 아니면 11억, 12억, 100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부터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 다른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매일 정수기를 통을 날아야 그 다음날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저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자녀나 아니면 혹은 A라는 뭐 다른 친구들이나 결국엔 그 환경에서 자라는 그 친구들이 다 부럽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서 제대로 된 꿈과 스펙 쌓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꼭 반드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 강요한 적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좀 잘 사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적어도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의 기준에서 봤을 땐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어떻게 그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 이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의 공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의 공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결국엔 전 공동체 사회로서의 그 본인의 그 어떤 철학을 그 잘 나누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본인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는지에선 전혀 생각 안 하고 매일매일 난 너무 힘들다, 근데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친구도 꼭 위에만 바라봐요. 한마디로 저는 위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엔 그
조국 전 장관을 만약에 비판하는 건 좋지만 결국엔 그러면 누군가가 본인을 비판하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먹는 건 싫고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은 그냥 부럽고 나는 노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자녀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혜택을 받은 거고 뱉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모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의 사과가 단순히 범죄를 저질러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 자녀분들이 본인이 어쨌든 그 개혁주의자로서 좀 놓친 부분에 있어서 그 정서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비판과 비난하셨던 분들도 본인을 돌아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특혜를 받아왔다고 생각하진 않을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베풀 수 있을지를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조국 전 장관 자녀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본인도 그리고 본인의 자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 기계적 균형을 좀 유지를 해달라. 물론 지키진 않겠지만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